안녕하십니까. 독거투절지 제레미형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캄보디아 프놈펜에 와 있고요. 온 지 한 12일 정도 됐습니다. 2월 말에 와서 지금 3월, 오늘 며칠 3월 8일인가요? 9일인가요? 날짜 감각이 없는데, 사실 떠나기 전에 한 2주 동안은 제가 이제 한국 생활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차도 팔고, 집도 정리하고, 뭐 가재도구 정리하고, 뭐 공과금 이런 것들 다 새롭게 다 정리하고 세팅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정말 그 시간이 없더라고요. 뭐 쓰고 자시고 할 시간도 없고 시장 볼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한 2주 동안은 2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2주 동안 정신이 없었고요. 뭐 예방 접종도 해야 되고 할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는 여기 오는 대로 이제 바쁘게 좀 지냈습니다. 여기 새로운 사람도 적응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독거의 투자일지를 쓴 지가 꽤 됐는데 한 2주 넘게 이제 조용하다 보니까 거의 한 달 넘게 조용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와서 한 2주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잡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또 제가 내일 또 이사를 이동을 하게 되면 또 바빠지긴 하겠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한 오후쯤에 시간을 잡아가지고 밀린 리포트 조금 보고 시장 돌아간 것도 보고 하고 나서 이제 글을 좀 써봤습니다. 금방 썼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한국에 있을 때는 모든 게 다 쉬워요. 일단 집에 듀얼 모니터 있으니까 요 화면 같은 경우에도 OBS라는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이제 듀얼 모니터로 이제 작성을 하고 촬영을 했는데 여기 오니까 노트북 하나만 딸랑 들고 오니까 이걸로 어떻게 이제 화면을 이렇게 조절하고 이런 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찾아보면 되는데 그거 하기도 귀찮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래서 약간 좀 독고 투자제를 조금 미뤘던 것도 사실 있던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콘텐츠 제작하기 위해서 제가 좀 시장 스터디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못했던 것도 있고 뭐 그 사이에 뭐 시장은 와당창 깨지긴 했고 뭐 제가 시장을 예측하기로는 푸틴은 미국이 이 정도 나오면은 좀 수그러들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뭐막 노망이 들었는지 뭐 충격을 받았는지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돼버렸고 지금은 핵까지도 사용을 할지 말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대응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오늘 공교롭게도 제가 글을 마치고 나서 독거투엘치 채널에 로그인을 해봤거든요. 근데 누군가 악플 달았더라고요. 근데 좀, 좀 어이가 없는 게 사실 독거투엘치라는 게 제가 이거 돈을 바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 채널이 웬만해서 돈을 그 채널이 수익이 유지가 되려면 구독자가 10,000명은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1,000명 조금 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구독 그 수익이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독거 트위치 작성하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시장을 또 봐야 되고 또 고민도 해야 되고 또 작성도 해야 되고 또 녹음도 해야 되는 이런 이런 프로세스를 이런 짓을 해야 되는데 이런 악플들을 당하면은 사실 저는 이거 꼭 내가 해야 되나 그런 식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사실 들고 물론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매너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보니까 이제 계정도 보니까 자기 얼굴도 아니고 자기 이름도 아니고 이런 사람이라 제가 뭐 차단을 할 거긴 한데 이 유튜브라는 이 공간이 우리의 신뢰로 좀 이어지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사실 이거 공짜로 듣는 거잖아요. 자기도 도움이 될 거 생각하니까 구독을 하고 계속해서 제가 올렸던 뭐 거의 36개 정도 영상 올렸더라고요. 그 진짜 1원도 저한테 남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녹음하고 있는 이 마이크가 30만 원짜리인데 1원도 지금 유튜브에서 무슨 수익이 생긴 것도 아니고 이런 욕을 먹어가면서 이런 걸 작성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작년 재작년에 이제 단톡방을 운영을 했었잖아요. 한 300명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그다가 이제 정리할까 하다가 마지막에 한 50분 정도 추가로 2차로 한 달 정도 하고 한 달이었나 두 달이었나 하고 정리를 했어요. 정리하고 이제 저는 세계 여행 지금 10년 정도 예상을 하고 전 세계를 모든 국가를 가는 걸 목표로 해서 지금 세계 여행을 떠나서 이제 캄보디아의 푸놈펜에 처음 온 건데 근데 그 뭐 300분이나 50분 이분들이 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 어린거리더라고요. 또 제가 마지막 시황이 그런 대로 맞았으면은 그런 대로 이제 각자 고생하면서 살겠구나 싶었는데 이제 틀렸잖아요. 푸틴이 제 생각을 뛰어넘는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어른거리더라고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팀원분들이 회원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사실 작성한 겁니다. 사실은 뭐 이 도쿠투셀지가 보면은 조회수가 300명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의 작고 군소한 그런 그 채널이지만 사실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채널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제가 한번 글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제목은 푸틴은 정말 핵을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예상치 못한 전쟁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계좌를 보는 것이 정신 건강에 해로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잘 안 보고 있습니다. 예. 여행하다 보니 더 안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차도 있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전략을 짜거나 전망을 내놓는 것은 대부분 틀립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헛수고에 가깝죠. 저는 한국에서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10년 249개국 세계 여행의 첫 번째 날인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있습니다. 벌써 2주가 지나 이제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식민지 75년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흔적도 많고 아직도 영향력이 큽니다. 그리고 길거리 가다 보면 웨스턴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리버뷰, 저희 숙소 앞이 뭐가 있냐면 이제 메콩강하고 톤레삽강이 있는데 그쪽이 이제 한강 고수부지보다 더 이쁘게 잘 꾸며놨어요. 그래서 웨스턴들이 거기서 이제 조깅 하잖아요. 반바지에 반팔에 이제 운동화 신고 조깅 하는데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여기가 미국인지 아니면 오스트리아 시드니인지 약간 헷갈릴 정도로 웨스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킬링필드를 겪기 전에 1960년대만 해도 캄보디아는 일본, 필리핀, 태국에 이어서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현재는 캄보디아는 중국 자본이 한 수십조 원이 퍼부어졌기 때문에 좀 괜찮은 외국인들이 살만한 아파트 가격이 30평에 13억 정도 합니다. 매매가가. 그리고 월세가 300만 원 정도 치솟아서 서울 뭐 거의 서울 물가죠. 서울 부동산 가격이죠. 제가 2주 동안 있어 보니까 한국인처럼 산다면은 서울만큼 생활비가 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산다면 뭐 한식 먹고 뭐 패스트푸드 가고 옷 사고 뭐 이러면은 그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일본에서 유명한 그 이온몰이라는 게 있는데 일본 물가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이소가 그 안에 있는데 가면은 다 1.9불 거의 한 2,400원씩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다이소는 1,000원, 2,000원이잖아요. 1.9불이면 일본 다이소 가격하고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고요. 제가 일본에 한 40개 도시 여행했기 때문에 일본 물가는 뭐 잘 알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그 USD, 그 미국 달러가 통용이 되는 나라입니다. 시장이든 어디든 뭐 마사지 샵이든 달러를 내면 현지 통화인 리엘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1 USD가 4,000리엘로 딱 고정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달러를 바꿔오면 굳이 환전소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전소 찾기도 힘들고 가본 적도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근래 들어서 이제 달러가 강달러가 됐잖아요. 그래서 1 USD당 4,100리엘 혹은 4,000리엘을 받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상해나 심천 등을 방문해 보면 사실 그 엄청난 마천루 그 빌딩 숲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 고가도로를 달리다 보면 이 커다란 건물들 안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리고 공시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 규모의 건물들이 이 푸놈펜 그리고 저 멀리 시아누쿠빌이라는 곳에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강의 기적이라는 그 한국인데 이 동네 이제 톤레삽 강이나 메콩강 리버프런트 쪽은 이미 세계적인 마천루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건물들이 올라가는데 이 공사장에 보면 이제 청사진 있잖아요. 이거 보면은 세계 1위 건설사인 이제 중국 건설을 비롯한 중국 건설사들이 거의 그냥 수 킬로미터를 계속 그 공사 중입니다. 지금은 한가한 모습의 메콩강 강가거든요. 영화 1970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제 첫 장면에 아무것도 없는 한강에 한남대교 위를 쫙 보여주고 차가 한 대가 싹 지나가는 거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버드뷰로. 근데 이것도 3, 4년만 지나면 이게 다 지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완전 상점벽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캄보디아 푸놈펜에 대한 얘기들은 정말 할 얘기가 무궁무진하게 있는데 여기는 도코 투자일지니까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들어와서 러시아를 뭐 전혀 저는 두둔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는 반러의 사람인데 폭등하는 유가와 천연가스로 지금 러시아는 사실 돈방석에 앉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전비를 많이 써서 망할 것이다. 뭐 로마의 예를 떠올리고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지금 러시아는 우호적 국가들과 다른 통로를 통해서 원유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뭐 스위프트망 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이미 구축을 해놨죠. 한 십수년 동안. 그리고 뭐 요즘 들어서는 10% 정도 더 국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원유나 천연가스를 내놓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WTI가 130불까지 뛰고 천연가스가 200불까지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몇 배씩 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남습니다. 사실 불과 유가가 60불, 70불 떼서 굉장히 오랫동안 움직였는데 진짜 130불이 저도 참 믿을 수가 사실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은 죽을 맛입니다. 특히 인플레가 이들의 생활고와 금융시장에 직격탄을 때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 독일 전기세가 10배가 뛰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저는 사실 믿기지가 않는데 한국하고 비교해보면 정말 살기 너무 힘든 나라일 것 같은데, 이렇게 된 데는 사실 손에 피 묻히기 싫은 서방 국가들이 쉬운 선택지인 경제 제재를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실 그걸 보는 대부분의 여론은 미국 잘한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었죠. 그리고 역시 미국이 움직였어 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메랑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 이거는 누워서 침뱉기 제재입니다. 이런 제재는 미국 등 투자자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러일으키는데 자칫 리만 사태 같은 나비 효과도 일으키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사실은 롱텀 캐피털 사태를 보시면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포를 했고 그에 따라서 미국 투자자들이 다 망한 거잖아요. LTCM 잘못했으면은 미국 다 말아먹을 뻔했습니다. 그때 걔들은 채권을 레버리지 10배를 써서 사고 판 애들이었기 때문에. 일전에 러시아산 석유가 미국 수입의 3%밖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사실 사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러시아 제재한다고 해서 WTI나 두바이 다 폭등했습니다. 브렌트까지. 사실 원유만 3%를 미국이 수입을 하고 있죠. 러시아산 거를. 근데 석유 제품 같은 경우는 미국 소비 비중이 14% 정도 됩니다. 적지 않은 숫자죠. 사실 미국 당국도 이거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계산대를 잘 두들긴 나라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내세울 카드가 없으니까 파병은 못하겠고 여론이 이제 반대를 엄청나게 하니까 그래서 쉬운 카드를 내세운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접수하면 세계적인 곡창지대와 자원지대를 얻다 보니까 러시아로서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원자재를 볼모로 최적의 타이밍이죠. 러시아 역시 계산대를 두들겨 봤을 텐데 시간이 지날수록 서방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푸틴 역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물러설 기세를 보이지 않고 지금 거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죠. 걱정이 되는 것은 생각대로 안 풀리면 푸틴이 핵 발전소를 건들거나 아니면 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전세가 전쟁의 분위기가 점점 예상을 뛰어넘는 식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렇습니다. 핵이 움직이면 정말 강호할 만한 공포가 일어나겠죠. 특히 오늘 발표된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가 반러 국가로 지금 보니까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과 한국을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럼 핵 공격을 한다면 이 나라들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미국만 공격하지 않겠죠? 보복을 하겠다는 얘기죠. 왜냐면 건든 게 우리 한국이 먼저 건드렸으니까 러시아로서는 우리도 건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러시아가 한국 제재를 하겠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아무래도. 러시아는 시리아에서 이제 게릴라전 부대, 특화 부대를 포섭했습니다. 시리아가 이제 내전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졌는데 도시 시가전, 게릴라전에 엄청 약간 강한 그런 부대가 있는데 얘네들을 포섭을 했고 이미 전쟁 전부터 우크라이나를 치기 전부터 얘들을 포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2만 명의 다국적 세계인들을 포섭을 해서 러시아가 원하는 세계 대전으로 끌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몇 명 갔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악플이 달릴 거라 이건 제외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팔을 벌리면 러시아로서는 자기들의 자위권을 위해서 우리는 핵 사용을 하겠다라는 명제의 합리성을 더하게 되고 정당성을 더하게 됩니다. 이렇게 각국이 이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 세계 3차 대전으로 가는 시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궁지에 몰리면 러시아로서는 핵 사용이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누르면 그만이죠. 사실 이게 다 사실은 빌미를 제공하는 격입니다. 게다가 이들이 죽거나 참전하는 이들이 죽거나 포로가 되면 각 정부가 이걸 손 놓고 있기도 힘듭니다. 참전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던 여론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아예 출국을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분명하겠죠. 정부는 뭐 했냐? 언론은 꼭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군대를 이겨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외교 문건도 사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지 언론들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매체들의 발표를 그대로 번역해서 내놓은 형편이니까
사실은 편파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대부분 우크라이나 편이잖아요. 우리나라든 서방이든 민주주의 국가든 특히. 그럼 우크라이나 언론의 이야기를 더 귀를 기울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조회수라든가 뭐 판매 부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관영 매체이기 때문에 원래 신뢰 자체가 어렵죠. 특히 이제 최대 항구 도시 5대사를 러시아가 접수 중이라는 뉴스가 있는데 만약 성공하게 되면 전세가 역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러시아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처음에 나섰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사실 있습니다. 바이든 역시 지지율 때문에 나서질 못했지만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접수하면 미국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점점 유럽 쪽으로 서진하게 될 러시아고 그 다음 타겟이 몰도바나 폴란드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들이 굉장히 군지에 몰려 있다고 하죠. 역사적으로 러시아로부터 괴롭힘을 받았던 스칸다나비아 3국, 특히 핀란드랑 스웨덴 이런 데도 지금 대체가 마련 중입니다. 결국 러시아는 나토와 국경을 접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접수한 러시아는 유럽의 원자재와 농산물에 대한 지배력을 엄청나게 강화하겠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이제 농산물로 유럽에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는 유럽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미국에게도 좋지가 않죠. 우리가 1940년대 50년대 이때쯤에 그 마샬 플랜을 이용해서 유럽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생각을 한 겁니다. 유럽을 강하게 하면 얘들이 이제 무기도 살 수 있고 러시아도 견제하면서 미국 안보에도 도움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게 70년 전이거든요. 이렇게 전략적으로 미국이 좋은 선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온리 미국 우월주의로만 남아있죠. 그래서 미국 여론들은 사실 여기까지 이런 깊은 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고 그냥 손질합니다. 더 이상의 전쟁과 희생은 안 된다. 여기까지만 지금 사고를 한 것 같습니다. 미국은 옛날이 지금보다 더 정치 외교적으로 훌륭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친미도 아니고 친러도 아니고 친중도 아닙니다. 해외에 오래 살다 보면 그런 것이 참 무의미해집니다. 특히 투자에 있어서 그런 편견이 많은 기회를 놓치거나 왜곡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을 보낸 미국에서는 세계 최고가 많았고 역시나 20대 초반을 보냈던 중국에서는 세계 최대가 많았습니다. 사실 우열을 가리기 힘들죠. 러시아도 사실 가보면은 대국은 대국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한국인들은 친미 교육을 받아서 기본적으로 우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나이대가 좀 젊어지면 그 편견이 좀 중도로 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파입니다. 저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파에 가깝긴 합니다. 물론 러시아나 중국은 악당임은 분명하고 멸공이나 반공은 우리의 생존 문제와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긴 합니다. 저는 26개월 군인으로 병장 만기를 제대한 저의 모국 한국은 휴전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갑작스럽게 터진 전쟁은 모든 것의 게임 체인저가 됐습니다. 전략 자체가 무의미해졌습니다. 사실은 주식 투자 채널인데 제가 너무 정치 외교학적인 얘기들만 쭉 한 것 같은데요. 막바지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결국에는 이런 산전수전을 다 겪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책을 거의 40분 가까이 1년 동안 읽었는데 그 구루들이 한 얘기도 있습니다. 주식을 사놓고 수면제를 먹고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제 세계 여행을 10년 동안 하는 데 있어서 이 재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다 주식이거든요. 근데 기왕이면 이제 주식을 깨면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주가가 낮을 때 깨면은 더 싫죠.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그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을 OPM이 많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을 한 10년 동안 계속 쭉 들고 가면 결국에는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30년 전쟁으로 갈 것도 아니고 이제 예상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 뭐 올해 안에는 끝나지 않겠나, 상반기 안에 끝나지 않겠나, 그렇게 희망 섞인 생각을 해보고요. 그루들 얘기하셨듯이 수면제를 먹고 자라, 이 얘기밖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그 얘기가 그냥 웃자고 한 얘기 아니라 정말 많은 산전수전을 겪고 나서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게 최고의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